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오늘부터 62세에서 69세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사이에선 최근 독감 백신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돌고 있습니다. 국산과 수입 백신이 다르다?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로부터 똑같이 바이러스를 배분받아 배양해서 생산하는 겁니다. 무료는 또 다르다더라? 아닙니다. 중금속이 들어있다더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료, 무료 백신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답변 논란과 관련해 윤 총장의 발언은 민주주의와 적합하지 않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했다는 발언은 고위공직자로서 선을 넘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술 접대를 한 검사가 라임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됐다는 주장이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주와 만난 것과 관련해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배했는지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을 둘러싼 논란 알아보겠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술 접대 장소로 이용했다고 주장한 서울 강남의 고급 술집을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직접 찾았습니다. 술집 관계자들은 김 전 회장이 자주 드나들었다며 접대 장소로 활용돼 지난 4월에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의혹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입관식이 진행됐습니다.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은 장례 절차 때문에 9개월 만에 재개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의 미래 전망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만 62세에서 69세 어르신의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방역당국이 독감으로 매년 3천여 명이 숨지는 만큼 고위험군은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보건당국의 발표를 신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내용까지 잠시 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침없이 쏟아낸 발언들로 뜨거웠습니다.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이 임기를 보장했다는 뜻을 전했다는 윤 총장의 발언은 선을 넘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경욱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 윤석열 검찰총장은 민주당에서 사퇴하라고 했을 때도 문 대통령은 임기를 지켜달라 당부했다는 상당히 이례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보장한 만큼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적절한 이런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이 발언은 나흘 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자연스럽게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과 관련해 윤 총장이 공개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선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나 의사를 전달하시는 성품은 아니십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런 확인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민주당 안에서도 윤 총장의 이른바 임기 보장 발언은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추 장관의 작심 발언은 윤석열 총장의 부하 발언과 관련해서도 나왔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국감장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며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는데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이런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부하 표현 자체가 익숙하지 않다며 의도성이 짙은 것으로 봤습니다. 이러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속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그리고 검찰청법에 의해서 명시된 바에 따라서 법률상 정확하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의 청으로서 이와 함께 윤 총장이 퇴임 후 정치를 하기 위해 자신의 가족 관련 사건 수사를 지연하는 것 아니냐는 여당의 질의에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일부 수긍하듯 답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추미애 장관을, 국민의힘은 윤석열 총장을 적극 엄호하며 거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 같은 대립은 공수처 설립을 둘러싼 갈등으로 번지며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감찰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이 지검장 시절 언론사 사주와 비밀 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는 과거 한국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한 옵티머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장검사 전결 사항이라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사건 자체가 부장 전결 사건입니다. 아예 보고가 올라오질 않습니다. 그게 윤석 나흘 뒤 국정감사장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가지 않는 말이고 내부 규정과도 맞지 않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더 나아가 부실 수사에 대한 감찰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충분히 그 단계에서 그 혐의를 수사를 했었더라면 하는 점이 남아 있습니다. 감찰을 통해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등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감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사 윤리 강령에 위배되는 여지가 있는 부분도 그렇죠. 있고요. 네. 그래서 현재 감찰 진행 중이고. 다만 법무부는 시민단체 진정이 들어와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에 감찰을 지시한 것도 정당한 조치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감찰이 수사를 방해한다면 하지 말아야 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사를 촉구하고 촉진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중상모략이라고 한 윤석열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미 증거가 확보됐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중상모략이 아니라 많은 증거들이 확보돼서 수사 아니, 의뢰가 이루어지고 있고 잠깐만요.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억중에 있는 일부는 사실로 사기 드러나고 범죄자의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어 연이은 감찰 카드로 윤석열 총장을 거듭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과거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한 최동욱 전 총장 외에 전례가 없는 만큼 현실화할 경우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21대 국회의 첫 번째 국정감사 사실상 마지막 날인 오늘 법사위 국감에 출석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서 선을 넘었다면서 지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쏟아낸 발언들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법무부가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면 네. 뭐 교정행정도 있고 그다음에 출입국 외국인도 관리도 있고 예. 사법개혁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건지 뭐 궁금한 건 많은데 네. 그러나 핫 이슈가 검찰 문제다 보니까 검찰 속편이 된 듯한 그런 국정감사였습니다. 보시니까 어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간에 예. 무슨 뭐 권력 게임인 것처럼 이렇게 외관이 드러나면서 실제로 검찰 개혁이 실종된 것 아니냐라고 예. 하는 본질적인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검찰 개혁의 본질이 뭐냐? 검찰의 기소 독점권, 예. 그다음에 검찰총장에게 지나치게 집중돼 있는 인사권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개혁할 거냐? 그래서 하나의 뭐 대안으로 공수처 이야기도 나왔던 것이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도 이루어지게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도 나왔는데 두 사람 간에 그 말하자면 무슨 선거 때 경마식 보도하는 것처럼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에 보도가 집중되고 예. 그 국정감사의 질의도 이렇게 집중되면서 실제로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또 그다음에 검찰의 문화를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에 대한 본질이 조금 사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일단
국정감사 현장에서 네, 그럼 벌어졌으니까 핫하게 또 이 따져봐야죠. 벌어졌으니까 쫓아가야겠습니다. 예. 윤 총장은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사기 범죄를 저지른 중재인의 말만 듣고 장관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이건 정말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을 했었는데 네, 네. 이 내용을 먼저 한번 좀 들어보죠. 예. 수사 초기부터 대검 반부패 부를 통해서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계좌 그 영장 시에도 사전 보고를 하고요. 또 최소한 사후 보고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사전 보고뿐만 아니라 사후 보고조차 없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반면에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비슷한 수사 단계에서부터 반부패 부를 통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법에 의한 그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적법한 것이고요. 또 필요했던 것이고 또 긴박했던 것이고요. 이렇게 무리하게 중상모략이라고 했는데 이런 옥중 편지를 가지고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내보내려고 했지만은 윤 총장 사퇴 안 한다고 했습니다. 중상모략이 아니라 많은 증거들이 확보돼서 수사 아니, 의뢰가 이루어지고 있고 잠깐만요.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문제에 대해서 또 야당 의원은 내보내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수사 지휘권은 발동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이 과잉이냐 적절했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야당 의원들은 그 소위 옥중에서 온 편지만을 가지고 더군다나 중범죄의 자로 그래서 재판은 뭐 끝까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의 편지만 가지고 감찰을 수사지휘권 발동하는 게 적절하냐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근데 수사지휘권 발동 시점을 보면 실제로 그 편지가 공개되고 난 이후에 주말을 거쳐서 이렇게 시간을 두고 감찰을 하고 나서 이제 감찰의 결과로 연루된 상당 정도의 증거와 물증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한 이후에 수사지휘권이 발동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시점상으로 보자면 어느 정도 법무부에서는 감찰의 내용적 결과를 가지고 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논리적으로 법리상 따져본다면 소위 검찰청법 제8조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라고 법무부 장관이. 근데 수사에서 총장을 배제시키는 것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냐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 국감에서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라고 한 이유는 현장 수사팀의 수사의 중립성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현장 수사에 검찰총장이 오히려 되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태다라고 한다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현장 수사팀의 중립적 수사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라고 법무부에서는 해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사를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만 지휘가 아니다. 그렇죠. 수사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 빼버리는 것도 지휘다. 그렇죠. 특별히 장관 입장이고요. 그 걸림돌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제 감찰을 통해서 법무부에서는 오히려 총장이 현장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옆으로 좀 비껴 계시라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약간 경악스러웠던 것은 네네. 라임이라고 하는 큰 사기 사건 내지는 부실한 금융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수사하게 될지도 모를 검사들이 그 사건의 당사자에게 잠깐 초대를 받아서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았다. 근데 이 문제가 그렇게까지 검사들이 나서서 술 접대를 받나라고 했던 건데 아니다라고 맨 처음에 부인됐는데 아니다 확인했다라고 장관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장관은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언론에서 확인 취재 등을 통해서 보면 4월 달에 검사들이 술 접대를 우리 술집에서 받았다라고 하는 진술도 이미 나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라임 건에서는 좀 크게 보면 이게 술 접대를 받은 사람이 그 수사 담당자로 수사 책임자로 왔다라고 하는 부분. 그게 이미 김봉현 씨가 수사를 받기 체포되기 이전에 이미 벌어졌던 일이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검찰 관계자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그 김봉현 씨 편지에 따르면
약 5개월간 작년 11월부터 체포되는 올 4월 달까지 약 5개월간 도주를 도와줬다라고 예. 하는데 도대체 왜 도주를 도와줬는가? 왜 도주를 조력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감찰과 수사를 통해서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 실제로 저희 네. 뉴스가 있는 저녁 취재팀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제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하는 그 술집을, 고급 술집을 찾아가서 네, 네. 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김 씨가 자주 왔다라고 네, 술집 네. 관계자들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4월쯤에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벌여갖고 네, 올 4월 CCTV도 달에. 가져갔다라고 네, 네. 하면 이 궁금한 것은 도대체 검사들이 술접대 받은 걸 어느 시점에 파악했느냐? 네. 그러면 수사에서 배제를 시키거나 뭔가 조치들을 적당히 한 거냐? 이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검찰을 누가 술접대를 받았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누가 받았는지는 저는 금방 특정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예, 뭐. 왜 숨겼느냐? 왜 숨겼느냐? 수사를 인지를 올 4월경에는 4월 적어도 5월에는 이게 분명히 인지를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만약 그 지금 김봉현 씨가 편지에서 나왔던 것처럼 라임 수사팀의 담당 실무 책임 검사가 부부장 검사라고 보이는데 부부장 검사가 술 접대를 받고 그것도 인지를 했다라고 하면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뭐 남부지검장이나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안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만약 누구에게까지 보고했고 누구에게까지 이 사건을 덮는 것에 그 공유가 되고 결정을 했느냐, 이 부분은 감찰을 통해서 또 수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져야 됩니다. 혹시나 자기들끼리 모여 회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여기서 그냥 덮어버리자라든가 여기서 누가 책임지고 꼬리를 자르고 여기서 끝내자든가 네. 이런 논의를 했다면 예, 더군다나 그 당시에 라임 수사팀에 파견을 받거나 담당했던 분들이 소위 검찰 내부의 특수부, 그리고 특수부 중에서도 소위 귀족 특수부라고 불렸던 검사들 내부에서도 했던 소수 인력들이 이전부터 조선해양 사건 등부터 굉장히 긴밀한 인적 관계로 같이 수사를 하고 같이 이렇게 검찰 내부에서 성장해 왔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의구심은 더욱더 크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뉴스에 있는 저녁 취재팀이 그 로비가 네. 벌어진 고급 술집에 갔다 온 내용은 내일 또 다시 한번 보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오라고 한 말 가지고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 부하라고 했던 뭐라고 했던 뭐 그걸 한마디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말에 대해서 담겨 있는 의미에 대해서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타당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애매합니다. 저는 그 부하라는 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보여줬던 것 중에서 태도가 말하자면 그 내 식구, 그러니까 실제로 친족이나 또는 처가 또는 부인이라고 하는 내 식구 얘기가 나오면 화를 벌컥 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위 부하라고 이야기하는 자기가 챙겨야 될 검사 후배들 얘기가 나오면은 한동훈 난 비호한 적 없다고 또 그래요? 벌컥 하시거든요. 한번 여기서 그 국감 현장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다시 얘기를 하죠. 지난 목요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하라고 하는 상당히 국감장에서 나오기 어려운 이런 해괴한 단어를 써서 솔직히 국감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하게 만들고 사회도 어지럽히게 만드는데 법률, 그러니까 정부조직법 그리고 검찰청법에 의해서 명시된 바에 따라서 법률상 정확하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의 청으로서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청으로서 그리고 이런 표현은 가능하겠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이다. 검찰총장은 상급자이다. 맞습니다. 또는 사급자. 그래서 부하라는 표현을 누구도 사회에서 사실 안 쓰는 표현이니까요.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합니다. 예, 생경합니다. 장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아무튼 부하다 아니다. 검찰총장이 왜 그 말을 꺼냈을까? 이제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그 인식 자체가 그 검찰의 각 부장들이 대검의 부장들에 대해서도
우리 부장님들과 상의를 그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예. 우리 부장님들과 상의를 해보니 이랬습니다가 아니라 후배들의 이런 의견도 있어서 제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하하,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급자, 하급자 내지는 권한을 가진 사람과 지휘 감독권을 가진 사람, 그 법적 권한을 중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냐 아니냐, 예. 부하냐 아니냐, 또는 가족이냐 아니냐, 내가 보호해야 될 조직 내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세상을 좀 바라보고 계시는 건 아닌가. 굉장히 봉건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과거의 검찰의 그런 검사 동일체 원칙, 예. 이런 방식으로 검찰을 바라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검찰이 행정부 소속인데 예. 또 불구하고 마치 행정부와도 완전히 분리된 제4의 입법, 사법, 행정 이외에 제4의 검찰부가 있는 것 같은 인식을 좀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추 장관이 이제 또 하나 네. 지적하는 부분이 윤 총장이 선을 넘었다라고 네. 하는데, 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선을 얘기하는 건지, 예를 들면 하극상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네, 네. 정치적으로 이미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뜻인 건지 말이죠. 뭐 다 그런 부분들이 다 있다고 보이는데요. 근데 한편 제가 제일 저거는 좀 선을 넘은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대통령이 임기를 끝까지 하라고 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것은 인사권자는 인사의 필요가 생기면 언제든지 다른 인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폭넓은 인사권에는 재량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윤석열 총장이 인사의 필요가 생겨서 대통령께서 인사의 필요가 생겨서 인사를 만약 하게 된다면 그거는 지금 그 말로 인해서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게 되고 일관성 없는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인사권자의 인사권에 대한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힘자랑이다, 예.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은 다른 측면도 뭐 이 피감기관의 장이 저렇게 얘기해도 되나, 뭐 저런 태도, 뭐 책상을 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인사권자의 인사권에 대해서 굉장히 자의적으로 향후에 자신과 관련된 인사가 있을 때 비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의 발언이야말로 좀 선을 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청장이라고 불러야 되는 외청장인데 네네. 총장이라고 부르면서 자율과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네. 나름대로 이제 사법부하고 연결된 어떤 묘한 위치에 있으니까 네네. 소신껏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키면서 잘 해보라. 그렇죠. 뭐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중립성과 독립성을 헷갈리면 안 되는데요. 예. 예. 중립성은 중립적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독립성이라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이 각각 독립된 권한을 갖고 있는 이유는 그렇죠. 헌법이 그 권한을 보장해주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뭐 사법부는 아니지만 예. 이건 헌법이 보장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독립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적 통제나 정부조직법의 조직 질서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독립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아하.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다. 중립적 수사를 하라는 것이지 민주적 통제로부터 독립하라고 검찰총장에게 다른 권한을, 다른 외청장보다 큰 권한을 주고 있는 예. 것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다음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의 이제 오고 간 이야기를 설명할 때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전 선처. 장관에 대해서 선처 얘기를 하더라라고 했는데, 박상기 전 장관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된 것도 아니어서 네네. 왜 나한테 아무런 보고도 없이 일이 막 진행되는 게 있는 것 같으냐, 네. 문제를 지적했는데 내가 언제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다고 그러냐, 이게 말이 틀립니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선처라는 단어를 저는 이 윤석열 총장이 선택한 것 자체가 검찰은 선처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선처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을 검찰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서 그 단어를 선택한 것 자체가 기존의 검찰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인식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당시는 이제 막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때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처를 이야기할 바는 없고요. 다만 그러면 사퇴하면 수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겠느냐, 사퇴하면 되겠느냐 했더니 그렇다면 다른 여지가 생깁니다라고 검찰총장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 사퇴 여부를, 사퇴하면 수사가 이렇게 되고 사퇴하지 않으면 수사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예. 검찰총장이 이미 선입관을 가지고
이미 본인은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자기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자기의 상관에게 자기의 상관이 될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검찰총장이 그런 단어를 상처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하군요. 예. 네, 신장식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김 의원의 아들이 군 복무 시절 배탈이 나자 군 간부가 직접 죽을 사다 주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아들이 심한 장염으로 입원한 뒤에 돌아오자 부대 중사가 걱정하며 죽을 줬을 뿐이라며 자신이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SNS에는 해당 부대의 동료 병사라며 김 의원의 아들을 두둔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김 의원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들 관련 의혹과 관련해 군사경찰에 불법 사찰 의혹이 있다며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국방위에 있는 것이 진상규명에 방해된다면 사보임하고 기다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이 나서 김 의원을 두둔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는데요. 먼저 육군 중장 출신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자신이 소대장이어도 아픈 병사에게 죽을 사다 줬을 것이라며 이런 사건이 이슈가 돼 병사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시스템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김 의원을 옹호했습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도 장군의 월급은 병사들을 위한 월급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면서 여야가 이해와 공감을 넓히고 훈훈한 상임위가 될 것이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99% 이상 대부분의 군 간부님들께서는 부하 장병들을 사랑과 배려로 통솔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재찬함 일로 혹시라도 위축되지 마시고 병사들 잘 보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장염이 걸려서 이 군에 제공되는 식사를 먹기가 굉장히 곤란한 병사가 있다. 그게 이제 단장한테 귀에 들어갔든지 간부한테 들어갔으면 어떻게 조치를 하죠? 사다 줘야 되겠죠, 그죠? 제가 소대장 때 했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여야의 상임위에서 서로 간의 이해와 공감을 넓히고 이런 측면에서 매우 훈훈한 오늘 상임위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이런 화기애애한 모습 모든 상임위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지난주에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민주당 이원욱 위원장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의 말다툼이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여태까지 간사님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다른 의원님보다 훨씬 더 많이 드렸습니다. 아니, 이 앞에 안 줬거든요. 일단 훨씬... 어떤 당신이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의자 대고 똑바로 하세요. 위원장이라고 진짜 들어봐서 정말 정신이 있는지 없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축을 나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 막을 내립니다. 반말과 욕설, 주먹을 치켜드는 구태, 이제는 좀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진 사람이 5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틀 새 11명이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백신과 사망 사이 관련성은 없다며 접종 유지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진 사람은 모두 59명입니다. 지난 24일 48명에서 11명이 더 는 겁니다. 남성이 33명, 여성이 26명이었는데 대부분이 70대 이상으로 52명에 달했습니다. 앞서 26명 사인을 분석한 것처럼 이번에는 20명을 추가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백신과 사망 사이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4개의 제조번호 백신에서 사망자가 2명 이상씩 나오는 등 동일 제조번호 백신을 맞고 36명이 숨졌지만 역시나 인과관계는 없었습니다. 백신과의 인과성은 매우 낮고 백신 접종을 중단할 사항은 아니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다만 백신은 우리 몸에 항원 물질을 주사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에 일부 이 과정에서 이상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백신 접종 뒤 빨갛게 붓거나 통증, 발열 등 이상 반응이 생겼다는 신고는 1,200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사망자를 포함한 접종자 가운데 급성 이상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같은 중증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숨진 사람 대부분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부검에서 뇌출혈 등 다른 사인이 나온 만큼 몸 상태를 잘 살핀 뒤 백신을 맞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후 1시에서 3시 따뜻하고 날씨가 좋을 때 미리 예약을 해서 가장 본인 상태가 좋으실 때 접종을 하시고요. 접종을 하시고 나서는 적어도 30분 정도는 접종한 의료기관에서 머무시고요. 접종을 계속하기로 한 정부는 독감 백신에 특별히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만 62세에서 69세 대상 어르신들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불안감은 금물이라면서도 병원에서 먼저 몸 상태를 확인한 뒤에 접종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서울 응암동에 있는 내과의원. 만 62세에서 69세를 대상으로 한 무료 백신 첫날이라 어르신들의 발길이 조금씩 이어집니다. 정부에서도 또 맞으라고 좀 얘기를 하니까 그냥 정부를 믿고 요즘 특히 정은경 본부장님 많이 믿고 따르니까 조금 걱정은 됐는데 정부에 의해서 자기 국민들을 위해서 하려는데 무슨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맞았어요. 하지만 백신 접종 이후 사망했다는 사례가 잇따르자 방문자 수는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대기 번호표까지 만들었던 일주일 전과 사뭇 달라진 풍경입니다. 코로나19도 있고 또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 손님들한테도 도움을 되게 위해서. 다른 내과 의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안에 있는 백신 전용 냉장고입니다. 무료 독감 접종을 하러 온 사람이 크게 줄면서 보시는 것처럼 냉장고 안에는 제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신 유료 백신 제품을 맞을 수 있는지, 해외에서 수입된 백신이 있는지 문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무료 독감에 해당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오셔가지고 유료 독감을 찾는 분들도 있고, 또 혹 일부에서는 국내 제약회사의 독감 말고 어르신들이 불난 섞어 있냐. 무료 독감 백신 대상자인데도 맞지 않겠다는 어르신도 적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식구들도 젊은 친구들은 맞았어요. 근데 우린 나이가 있잖아. 면역이 떨어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맞고 싶은 생각? 전문가들은 과도한 불안감은 금물이라면서도 병원에서 먼저 몸 상태를 확인한 뒤 접종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간 저희가 알고 있던 아나필락시스의 확률, 정말 100만 명 중에 5명 이런 정도의 확률을 얘기해왔었고, 예년에 접종하고 이상 없으셨던 분들 좀 안심하고 접종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은 모두 1,400여만 명이고 이 가운데 무료 접종은 1,000만 명 가량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은 예방접종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보건당국의 발표를 신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도한 불안감으로 더 큰 위험을 부르지 않게 해달라며 예방접종의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불거지는 독감 백신의 안정성 논란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최근 독감 백신 후 숨진 사례가 예방접종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보건당국의 발표를 신뢰해달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고된 사례에 대한 부검 등의 검사와 종합적인 판단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느 해보다 독감 예방접종을 확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와 독감이 함께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도한 불안감으로 적기 접종을 놓침으로써 자칫 치명률이 상당한 독감에 걸리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건당국에는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처도 주문했습니다.
사망 사례를 신속하게 검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도록 해주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독감 예방 접종을 강조하는 것은 방역 성과로 경제 활동이 점차 정상화되는 시점에 독감 유행이 경제 반등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서서히 경제 회복의 조짐이 보인다며 정부도 내수 활력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경제 회복의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막바지에 접어든 국정감사가 정치 공세의 장이 된 점은 매우 아쉽다고 평가하면서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사흘 만에 다시 세 자릿수가 됐습니다. 요양시설과 가족 모임 등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의 여파인데요. 가을철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 더 큰 유행으로 번질 수 있어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주말과 휴일 두 자릿수에 머물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사흘 만에 다시 세 자릿수가 됐습니다. 국내 발생 94건, 해외 유입은 25건으로 모두 119명이 늘었습니다. 전날이 휴일이어서 검사 건수가 적었는데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계속된 겁니다.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는 계속 존재하고 있고 줄어들지 않고 있고 우리가 못 찾아내고 있는 감염자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은 항상 유념해 둬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요양시설과 가족 모임이 집단 감염의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경기도 여주의 장애인 복지시설과 남양주 군포 등의 요양병원에서 추가 확진이 이어졌습니다. 구로구 일가족 감염은 부천 무용학원 전파로 번져 무용학원에서만 11명이 추가 확진됐고 경남 창원에서도 가족 모임으로 9명이 감염됐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뒤 첫 일주일은 하루 평균 62.1명의 환자가 나왔지만 지난주엔 75.3명이 발생해 13명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일주간의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병원 및 요양시설에서의 발생이 221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33.1%로 대폭 증가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가을철을 맞아 행사와 모임, 여행이 늘어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해외 유입 환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헬로윈데이가 있는 이번 주말 유흥시설 이용자가 급증할 수 있다고 보고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장례식 이틀째인 오늘 빈소에는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간소하게 장례를 치르겠다는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장으로 진행되며 발인은 모레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빈소가 차려진 삼성서울병원에는 종일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전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빈소를 찾은 데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빈소를 찾았습니다. 20여 분간 조문을 마치고 나온 정 총리는 한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한 주역으로 고인을 기렸습니다. 국가의 부를 만드는데 또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런 분의 타계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고 그분의 업적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재계의 거목인 고인을 위로하기 위한 기업인들의 조문 행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동생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은 아들인 정용진 부회장 등과 함께 빈소를 찾았습니다. 김승현 한화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경청회장 등도 삼성이 앞으로 더 굳건히 앞으로 나아가길 기대했습니다. 그냥 인사만 했습니다. 인사만 했고요. 이제 이재용 회장 시대가 활짝 열리길 바라는 게 고인의 마지막 생각이 아니셨을까, 영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고인이 평소에 항상 따뜻하게 해주셨다며 개인적인 추억을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계에서 모든 분야에서 1등 그 정신을 아주 강하게 심어주신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따뜻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간소하게 장례를 치르겠다는 고인 뜻에 따라 장례식은 가족장으로 진행되며 오는 28일 발인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타계로 국내 재계의 1세대와 2세대 시대가 급속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4대 그룹 모두 40, 50대 젊은 총수들이 이끌어가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머지않아 회장직을 승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기를 이끈 재계 1, 2세 주역들이 1년 사이 줄이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항공업을 개척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해 4월 세상을 떠나 장남인 45살 조원태 회장이 물려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대우를 국내 2위 그룹으로까지 급성장시킨 대표적인 1세대 경영자 김우중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이어 며칠 만에 LG그룹의 창업주 구윤회 회장의 장남인 구자경 명예회장도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LG그룹은 지난 2018년 구자경 회장의 장남인 구본모 전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40세였던 장남 구광모 상무가 4세 경영에 닻을 올렸습니다. 올해 1월에는 롯데 창업주로서 1세대 재계의 큰 별인 신격호 전 명예회장이 타계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최근 그룹 총수 자리를 50살 정의선 부회장이 부친 정몽구 회장에게서 물려받았습니다. 82세인 정몽구 회장은 지난 7월 대장 개실염으로 입원했다가 건강은 어느 정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6년 넘게 긴 투병 생활 끝에 78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삼성 총수로 활동해온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머지않아 회장 자리에 올라 3세 경영 시대를 공식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발인이 끝나고 나면 상속 정리가 되는 시점에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회장 취임 타이틀만 다른 것이지 실제적인 삼성그룹의 총수로서 역할은 이미 2, 3년 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조직의 변경이나 큰 변경 없이 4대 그룹 모두 젊은 총수들이 경영 전면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계 세대 교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YTN 이광유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친상을 치르는 가운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9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 사유였던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을 두고 재판부와 특검 변호인 사이 또 한 번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틀째 부친 빈소를 지키는 동안 9달 넘게 멈췄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은 예정대로 재개됐습니다. 앞서 법원 소환에 응할 것으로 전해졌던 이 부회장은 갑작스러운 부친상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특검 측과 변호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긴 공전 끝에 다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 발단이 된 준법 감시 제도를 두고 재차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특검의 기피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 결정 취지를 인용해 삼성의 준법 감시제도 개선과 운영 등을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삼성이 운영해온 준법감시위원회가 양형 요소인 진지한 반성에 해당할 수 있는지 전문심리위원회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는 29일 목요일까지 특검목 심리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특검 측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은 다시 심리위원을 추천하고 구체적인 평가사항을 정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번엔 변호인 측에서 특검의 기피 신청으로 이미 재판 절차가 많이 지연돼 신속한 심리를 요청한다며 신경전에 가세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심리위원 의견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일정은 추후 다시 논의하겠다고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특검 측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오래 지연된 만큼 심리위원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추천하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9일 열리는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만큼 이 부회장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의 준법 감시 제도를 이재용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재판부 의지가 재확인됨에 따라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치열한 신경전은 파기환송심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네, 삼성의 상속세가 화제입니다.
상속세를 많이 내게 된다고 언론들이 엄청나게 걱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인데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데 이게 맞는 얘기냐 이런 의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본이 55%, 한국이 50%, 프랑스 45%, 미국 40%. 상속세 최고 세율로 따지면 우리가 세계에서 2위 수준입니다. 아니 상속세가 무슨 징벌도 아니고 왜 이렇게 높으냐라고 하는데 한번 보시죠. 예, 재헌국회에서 맨 처음에 상속세를 만들 때는 90%였습니다. 아니 이승만 정부는 왜 이렇게 가혹하게 상속세를 90%까지 걷었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제 수탈로 국가에 돈이 너무 없었습니다. 두 번째, 행정력이 부족해서 쫓아다니면서 소득세를 거둘 수가 없어서 마지막에 사망하고 난 다음에 상속세에서 한꺼번에 걷어버리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재벌 초기 자산은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적산을 국가가 특혜를 베풀어줬기 때문에 그것이 가족의 주머니로 들어가면 안 되죠. 다시 사회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율이 좀 높았습니다. 그 이후에 징세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재산세, 소득세가 거치면서 상속세율은 많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을 보시죠. 박정희 정권 시절에 맨 처음에 기업에게 산업화를 잘 해보라면서 30%로 확 낮춰졌다가 재벌 대기업 체제가 완성되고 자꾸 차명 계좌로 돈을 빼돌리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75%까지 걷었습니다. 또 이런 의문도 있죠. 상속세가 아예 없는 나라도 있다던데 보시죠. 자, 상속세가 폐지되거나 아예 없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OECD 37개국 가운데 13개 나라는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마음대로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마음대로 부모로부터 받아 쓰는가? 그럴 리가 없죠. 보시죠. 자본 이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세를 물리지 않고 그 공장을 팔아버릴 때 가혹하게 자본 이득세를 물립니다. 또는 주식을 물려받았을 때 그 주식의 배당금이 나오면 어떨 때는 70%, 80%까지 주식 배당금에 세금을 물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산세, 소득세로 평소에 많이 내느냐, 상속할 때 마지막으로 한꺼번에 많이 내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유층이 재산을 형성했을 때 그 역사적 배경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에 따라 상속세율은 달라지는 겁니다. 현상옥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해 삼성한 세계적인 소인류 기업으로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에요. 마누라 자식 빼는 거 다 바꿔봐. 인류는 절대 내 말에 절대라는 용어를 여간해서 안 써요. 절대 안 된다. 지금 안 변하면. 도의적이든 법적이든 제가 모두 책임을 지겠습니다. 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빈소에는 정재계 많은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이건희 회장에 대한 평가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건희 체제의 명암과 또 함께 앞으로 이재용 체제에서의 삼성의 미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 최백은 교수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돌아가신 분의 업적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 선대인 이병철 회장의 삼성과 이건희 회장의 삼성 얼마나 달랐습니까?
일단 양적인 측면 속에서요. 예. 양적인 측면 속에서 비유를 하자면은 이병철 회장 때 삼성은 사실 글로벌 차원에서 볼 때는요. 예. 동네 슈퍼마켓 정도였다면은 이건희 회장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삼성은 백화점 정도로 양적으로 성장을 했다. 예. 그리고 그만큼 또 이제 사업도 굉장히 현대화됐고 그런 점에서는 양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비약적인 성장을 한 게 사실이고요. 예.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1위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것이 네. 바로 이제 이건희 회장 체제에서 사실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단적으로. 사실은 뭐 물론 밑에서 소아들이 맞습니다. 그 서치를 한 다음에 이거 메모리 반도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겠지만 그건 총수의 결단이 이제 있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서 나름대로 큰 업적을 남긴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뭐 저도 취재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다 성공한 건 아니었습니다. 보면 뭐 명품 시계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그냥 회수하기도 했고 뭐 미국의 무슨 컴퓨터 회사를 인수했다가 또 팔기도 하고 대표적인 건 자동차 회사는 참 아쉽게도 잘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그 당시에 삼성이 자동차 사업 뛰어들 때 진출할 때 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설왕설래 말이 많았었습니다. 대부분 사실 경제학자나 경영학자들은 사실 삼성의 자동차 사업 진출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어요. 당시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동차 산업은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추구를 하거든요. 미국만 하더라도 우리가 보게 되면 미국의 그 큰 시장에도 자동차 회사가 한 서너 개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당시에 이미 3개의 회사가 있었었죠. 그렇죠. 현대, 기아, 그다음에 대우 이렇게 있었죠. 근데 삼성이 거기에 추가로 뛰어들게 되면은 사실 그 해외 시장을 그러니까 개척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내수 시장을 보고선 진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처음부터 무리일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본인이 자동차에 대한 애착, 본인이 그렇죠. 자동차를 굉장히 잘한다는 어떤 이런 자부심, 이거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사실 진출을 했는데요. 결과는 어쨌든 간에 굉장히 실패였죠. 실패였고 특히 이제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자동차 회사를 매각을 하고 상당 부분 그러니까 그 부채에 대한 부담도 삼성그룹이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되었었죠. 사실은 그냥 자동차 사업을 했다가 잘 안 됐다. 뭐 이렇게 하고 얘기는 끝나지만 수많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이제 잃고 다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그게 뭐 몇만 명 수준이 되고 뭐 이러는 거니까요. 뭐 성공했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그건 안타깝게 됐고 모든 그런 명암들에 대해서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이제 안고 떠나셨는데 문제는 이제 이후에 이재용 이제 부회장의 체제는 얼마나 단단하고 또 많은 발전할 거냐.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몸져 누워 계셨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체제는 이미 뭐 시작되고 굳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뭐 승계가 되었던 것이고요. 이미 그러니까는 몸져 누우시기 전에 이미 그러니까 그 사실 삼성물산과 소위 말해서 이 합병을 추진하면서 당시에 이미 그러니까는 승계는 결정이 되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문제는 뭐냐면요. 저는 이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삼성의 과거입니다. 과거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삼성은 지금 이제 뭐냐면 지금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과거가 굉장히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그건 이제 그러니까는 삼성의 경영 체제뿐만 아니라 삼성의 사업을 들여다 보더라도 그것이 과연 그러니까 삼성이 21세기에도 지난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렇게 쉽게 일으켜 세울 수 있겠는가? 사실 보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 체제에서요 새롭게 나온 사업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반도체, 그다음에 스마트폰 이거 다 그러니까는 부친인 이건희 회장 체제 속에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21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산업계가 지각 변동을 하고 있어요. 지각 변동을 하고 있는데 삼성의 저는 소유지배 구조라든가 경영 체제가 21세기엔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21세기를 상징하는 구글이라든가 애플 같은 그런 기업에 비교해 봤을 때 삼성은 여전히 제조업 마인드에 머물러 있고 제조업은 굉장히 위계적인 그러니까 기업 조직에 근거해 가지고 사실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의 제조업을 대표하는 제너럴 일렉트릭이요. 지금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는 이 망가져 가지고 한때 그러니까는 $60 넘었던 주가가 넘었던 게 지금 $6 선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게. 그래서 다우지수도 퇴출됐고요. 그럼 제너럴 일렉트릭은 한때 삼성전자보다 더 컸던 기업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는 21세기에 지금 산업 체계가 지각 변동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맞춰서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진화를 하고 있는가 보게 되면은 저는 과거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삼성이 과연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 올바른 방향을 지금 가고 있는가에 볼 때는 좀 회의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영을 완전히 넘겨받으려면 현실적인 과제는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상속세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얼마를 상속받게 되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제 내게 돼 있으니까 무엇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조면은 엄청난 규모인데. 근데 아까 이제 앵커께서 설명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이유를 지금 몇 가지 배경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소득세를 높게 만약에 납부를 한다거나 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한다면은 상속세를 그러니까 좀 낮출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낮출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소득세가 제대로 징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편법이나 불법으로 상속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우리가 10조라는 규모가 굉장히 일반 서민한테는 큰 돈이지만은 이 상속세에 대해서 저는 걱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웃긴다는 얘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삼성은 이 상속세에 대해서 재원은 저는 충분히 이미 마련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그러니까는 소득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많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상속세 10조가 그러니까 저는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혀. 지배 구조가 바뀌면서까지 돈을 마련하니라고 그렇습니다. 허둥지둥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이다. 이 조직이. 그거를 그러니까 염두에 안 두고 그러니까는 이 그 경영 승계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저렇게 무리하게 경영 승계를 안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국회에 발의돼 있는 보험법이 문제입니다. 보험업법이 이대로 그냥 통과가 된다면 실제로 보험을 하고 있는 삼성생명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삼성화재 이거는 삼성전자 주식을 뭐 일정 이상은 못 갖게 돼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지분 변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자산 규모의 3% 이상을 이상은 처분하게 돼 있는데 그 배경은요. 일단 이런 겁니다. 만약에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자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객의 보험료잖아요. 그렇죠. 그 보험료를 가지고 어떤 계열사 주식을 매입을 했을 때 그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요. 보험사에는 굉장히 부실화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삼성생명의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건 하나의 보험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금융회사란 말이에요. 금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건전하게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취득했을 때 원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현행법은 이 자산 규모를 평가하게 돼 있는데요. 취득했을 때 주식에 비해서 굉장히 주식 가격이 변하잖아요, 계속이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되게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되게 시가로 되게 이 반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예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시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그러니까 손실을 많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봤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올랐을 때는 그러니까 그만큼 또 자산이 그만큼 더 늘어난 것을 제대로 회계 장부에다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시가로 반영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더 많이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서 그러는데 이거는 근데 대주주의 소유 경영권 방어 차원을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 속에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5월에 뉴 삼성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얼마 전에도 네덜란드에 막 급히 뛰어갔다 오고 하는 거 보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이제 사활을 거는 것 같기도 한데 아버지를 이제 떠나보낸 뒤에 이제 자기만의 체제를 확실하게 구축하고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거에 역점을 둬야 되고 어떤 거를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삼성 하게 되면 반도체에서 강자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쉽게도요. 반도체도 그러니까 제조 과정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에서도 고부가 가치는 뭐냐면은 소위 디자인 분야들입니다. 설계 디자인 분야들입니다. 근데 그 분야를 우리가 처음 진입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경험이 축적이 안 됐어서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벌써 그러니까 한 30년 넘게 아니 40년 가깝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그 부분을 그러니까는 인재를 못 키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삼성이 여전히 그러니까는 그 부분에서 이제 놓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추구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신사업들이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같은 경우로 굉장히 이제 역점을 두고 있는데요. 예. 인공지능 하게 되면 삼성의 인공지능 하면 떠오르는 것이요. 우리가 빅스비라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빅스비. 빅스비 예, 있었죠. 예. 근데 지금 거의 안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빅스비를 인수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러니까 돈을 투자해가지고 미국의 그러니까 바이브랩스라는 예. 소위 그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을 인수해서 그나마 그거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스마트폰 시장 보게 되면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폰하고 애플의 아이폰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삼성은 뭐냐면 여전히 제조업체입니다. 기기 제조업체.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앱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디 업체들이 일종의 성격이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인공지능에도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려면은 자신이 플랫폼 사업 모델로 변신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자신은 여전히 뭐냐면 제조업체로 남아 있으면서 인공지능 기술 뛰어들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를 인수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그렇죠.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밑빠진 독이 물 붓기식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이 21세기 산업체계의 변동에 산업체계의 이 지각 변동을 예. 제대로 지금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삼성의 진짜 위기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미래를 향한 우리가 이 사실 방향이라든가 청사진이 제대로 준비 안 된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유영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임영웅과 티바의 운명적 만남. 알싸한 마늘 토핑으로 맛을 낸 알마간, 고추 토핑으로 매콤한 고마가. 티바 2마리 치킨. 티바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선생님께 묻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데 지하철과 도심 속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입지에 부동산 규제를 벗어난 틈새 상품이 어디 없나요? 상암 DMC와 창릉 신도시의 인프라를 모두 누리는 섹션 오피스. 서부선과 직통 연결되는 멀티 노선으로 더 편리하게 성공을 향한 비즈니스의 준비는 끝났다. DMC 스타비즈 향동 지구역. 대림산업 시공.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 전해드렸는데 9330님,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운 공도 있지만 책임지지 못한 과도 많습니다. 후세가 이건희 회장을 어떻게 기억할지 궁금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이어서 2813님,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하늘에서 편히 쉬시기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셨습니다. 네, 독감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6365님, 오늘부터 무료로 공급하는 65세신데 꼭 맞아야 하나 생각이 많이 드네요. 걱정이 좀 있으신 것 같군요.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K리그의 살아있는 전설 라이언킹 이동국이 그라운드를 떠납니다. 오는 11월 1일 은퇴 경기를 치른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라이언킹의 OST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은퇴를 하는군요. 멋진 골, 결정적인 골들 많이 넣어서 기억이 납니다만은 큰 부상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는데 끝내 일어서서 백전노장이 되도록 뛰는 모습, 많은 분들이 용기도 얻고 희망도 찾았을 겁니다. 제2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